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 김장호의 시사 키워드 첫 시간입니다. 정세경의 F에도 몇 번 출연하셨었는데요. 이제 아야 코너 하나를 꿰차셨네요. 김장호님은 현장 언론 민플러스에서 편집국장과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시사 키워드 방송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김장호의 시사 키워드 진행을 맡을 김장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이제 정세경의 애플에 몇 번 출연을 해서 그렇죠. 네. 낯설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한 코너를 책임지게 되니까 아주 그 책임감이 아주 막 빵빵 느껴집니다. 네. 네. 단원 FM의 운영자로서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 들을까요? 그 들국화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그 또 이렇게 시사 키워드 해서 그 키워드를 생각하며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키워드로 노래를 요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네,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은 뉴스를 보면 아주 복잡하고 국제정사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란 재판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일찌감치 나온 판결 중에 하나가 그 형사 33부 이진관 판사에 네. 의한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검사가 특검에서 구형을 한덕수한테 15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는 23년을 그렇죠. 때린 거잖아요. 네. 이걸 그 법원 전문 용어로 올려친다 그러거든요. 아, 재판 안 받아보셨죠? 네. 저는 받아봤어요. 올려치는 거예요, 구형보다. 아, 근데 이때 그 이진관 판사의 그 논고가 아주 추상 같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와 같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민주주의의 기준. 이걸 이진관 판사가 아주 정연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해보는, 있는 네. 거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헌정질서가 뭐냐면 87년 헌법에 의한 헌정질서잖아요. 네. 87년 헌법은 민주주의의 그 희생과 항쟁과 국민들이 피를 흘린 것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헌법 정신을 반영했는데 그것을 이제 난폭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전제진 거죠. 네. 핵심 맥락이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럼 단순히 어떤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의 근간, 헌정질서의 근간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3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다. 첫 번째가 헌법기관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회를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권 중에 핵심인 언론의 통제.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또 건드려서 거기에 이제 막 그 언론에 단전단수하려고 했어요. 단전단수 이제 이런 게 이제 난폭한 또 위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축을 놓고 보았을 때 헌정 질서에 대한 그럼 결국 국가 권력의 오남용에 의해서 국민 기본권,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핵심 이걸 건드린 것 이런 게 하면서 단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완전히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책무가 뭔가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나 이런 그 정확한 명확하게 짚어주셨죠. 예,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기준으로. 네. 다른 판사님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안 그렇죠. 네. 두 번째 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왜 그런데 지기현 판사 판결은 네. 비판받고 있는지가 네.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지기현 판사가 사형이 나올 거라고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는요. 네, 네, 내란 수계라고도 하고 네. 용어가 박혀서 이제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내란 수계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거든요. 네. 뭐 나오길 기대하셨어요? 사형이요. 사형이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네. 택시 안에서 그 사형 선고 판결문을 예, 이제 예. 읽는 거를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기사님이 예. 운전하시다가 빵 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났느냐. 부산에서도요? 네. 부산에서도 심지어 이럴 정도인데 그렇죠.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국민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피켓 들고 나가서 이것도 재판이냐, 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의 판결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줬으면. 예. 그 이제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 이진관 판사하고 지기현 판사를 이렇게 판결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기현 판사는 어떤 역사적 맥락,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없지요. 네. 일체 없고 그냥 물리적인 어떤 행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적어도 내란이 되려면은 뭔가 막 총을 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걸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의 분위기로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 이런 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핵심 증거인데. 네. 그죠? 그리고 따져보니 윤석열이가 우리는 다 저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특검 그렇죠. 수사 네.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우발적으로? 때렸으면 12월 한 2일쯤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욱해서 내란을 했다는 건데, 아니, 저기. 대통령이 그래도 안 되죠. 예, 욱하면 내란합니까? 그러니까 예? 욱하면. 이런 거죠. 예? 근데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지기현 판사가 민주주의와 내란의 관계? 이런 그럼 거에 맥락을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기본 베이스에서 네. 기초 지식이나 역사 의식 이 그런가 자체가 보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걸 공부가 안돼 있네. 예, 맡을 판사로서는 좀 자질이 부족한 네. 이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재판의 어떤 흐름의 분위기랄까, 네. 재판장의 근엄함, 네. 뭐 위험성 예. 이런 것들도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모습도 별로 좋아라 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나온 거 막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그맨이 그 그러니까요. 윤석열 피고인 네, 네. 뭐 그러면서 그리고 원래 법률 용어로서는 사형에 처한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저 피고 일어서세요. 그렇죠. 사형에 처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률 용어 문장을 딱 했는 건데 사형입니다. 뭐 이게 아이고 참. 무슨 저 유치원 아이들 출석 부르듯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징역으로의 이 감형 사유 논란은 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무기도 될 수 있고 사형도 될 수 네. 있는데 무기로 감형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열받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령이시라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다는 거야. 65세가 요즘 고령이에요? 아니죠. 네. 100살까지 사는 네. 시대인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래서 막 인터넷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촉법 노인이냐 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촉법 노인.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범이다, 이런 건데. 아니, 그럼 내란이, 그럼 재범, 사범 하면, 그게 나라가 그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초범 논리. 응? 이거는 저기, 전두환이 그랬잖아요. 응? 이기면 혁명, 지면 네. 반역.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판 승부인데, 이거를 초범이라는 걸 넣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가,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최소화됐다. 이게 더 이제 국민들이 열받게 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유혈 사태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죠. 그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윤석열이가 알아서 그렇게 철수를 했다는 건지. 국민과 국회가 한 거죠. 그죠? 그날 살 떨리면서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하면서 여의도에 갔던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그 대목이 또 전혀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어이가 없는 거는 공직에 복무한 것을 가만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세요? 되는 거죠? 예. 그건 자기가 시험 봐서 그냥 우연히 돼서 공직자가 이런 짓을 하면은 더 안 되죠. 그죠? 네.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감형 사유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부산의 택시기사님이 네.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반인 시민들이 잘못하면 예. 작은 거 하나로도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예. 그런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민의 정서에 예. 맞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60대 이상 되신 부산 택시기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재판을 맡을 만한 판사가 아니라는 자질이 거예요.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심 가면 정상적으로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의로운 사법에서 최고 법정형이 이제 선고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여론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이제 바뀌어야 되죠. 이 내란을 통해서 예.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시민의식은 오히려 고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의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준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87년이 만든 헌법. 그렇죠. 이제 우리 박종철 열사도 고문받아서 네. 죽고, 이한열 그 다음에 열사. 이제 이한열 열사도 체류탄에 죽고, 네. 심지어 이제 이거 태동하기 전까지 80년에 우리가 광주를 겪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4.19.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 항쟁의 역사를 반영해서 담은 주권자들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역사적인 체험으로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걸 기준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강 작가가 과연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구할 수 있을까? 있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다 거기에 공감이 돼 있고 되겠죠. 네. 보편적인 인류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준 네. 것이고 이게 기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기현은 뭐 안드로메다에서 온 탄산가? 뭐 찰스 뭐 얘기하고 어디서 영국 얘기하고 같은 세상인데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뇌는 어떻게 가는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네. 이진관 판사의 경우에는 네. 이게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44년 만에 교과서 밖으로 쿠데타가 튀어나왔다는 그렇죠. 걸 했을 때 네. 이것이 끼치는 우리 국가의 위상, 그다음에 국민의 민주주의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 나쁜 맞는 말씀. 쿠데타라고 네.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음악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이승환 가수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응원봉 할 때 또 노래도 부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내란에 관련해서 했으니 또 초대해서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오, 예,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네.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만큼
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2026 미넨 안보회의에 관한 것인데요. 네. 그 1963년 바이에른주 미넨에서 네. 출범했다고 하는 네, 그 네. 미넨 회의죠. 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미네네이라는 게 약간 이제 미네네이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그쵸, 테니까 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안보회의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세력이 네. 이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연초에 회의를 해요.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죠? 네, 알죠. 그 이제 경제. 세계 경제 위주인데 네. 그래서 안보 관련, 군사 관련 다보스 포럼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게 이제 주로 유럽 중심인데 이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할 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샹그릴라 대화라고 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고 막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네. 예, 이제 요런 건데 이번에 이제 2026 이제 미넨 안보 회의가 쇼킹했던 거죠. 내용이. 더 이상 예, 세계 질서가 지금 하나의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규범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있잖아요. 그쵸.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이 질서가 끝났다. 무너지고 있죠. 무너졌다. 네.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아, 선언한 선언까지. 선언한 거예요. 네. 예, 예.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미넨 안보 회의 그 보고서가 제출을 해요. 네. 근데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질서의 파괴 아래 언더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연설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예, 예. 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어떤 평가를 이분이 하셨나요?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 내용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에요. 변화하는 거기에 세계 질서. 그 1500년부터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에서 네.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의 주기가 6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는 주기의 마지막 단계들이 오면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쵸. 온다 이런 네. 건데 지금이 6번째 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계 질서가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요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첫째가 뭐냐면 미국이 너무 빚이 많아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달러가 폭락할 것이다. 달러가 무너진다. 달러가. 예, 요런 얘기를 경고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국이 안에서부터 분열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다. 그 아내가. 예. 네. 그래서 안으로부터 붕괴하고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지금. 미니폴리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죠 요즘. 뭐 이렇게 국가안보국에서 네. 막 총 쏘고 막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미국은 5가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전쟁, 실제 군사 전쟁, 그다음에 자본운 전쟁. 이렇게 5가지 현실적인 전쟁.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 쳐들어가고 네. 이란하고 어쩌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정신을 못 차려.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무너지겠다 경고를 했고 그 미넨의 그 보고서도 아예 이 질서 파괴의 주범은 미국이라고 아예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메르츠라고 그 독일 총리가 있어요. 네. 독일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는 끝났다. 그리고 강대국 정치의 시대로 넘어갔다. 근데 독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독일이 옛날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대국의 시대가 왔다고 독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자기네들도 강대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힘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아시아에서는 누가 일으켰죠? 일본. 근데 지금 일본이 다카시 사다에가 너무 이번에 우익화되고 있죠. 자민당이 우경화되고. 지금 거의 3분의 1을 석권했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요. 헌법 개정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전범 국가잖아요. 네. 이런 것이 지금 힘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 미네네에서 확인한 거예요.
정말 점점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마크롱 그럼 이거는 예.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반도에서 더욱더 일본의 재무장, 그다음에 중국과 그럼 미국이 미국.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과의 전쟁하는 판을 짤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1차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옛날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레이달리오라든가 이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중요한 언어가 이런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과도기에, 이런 전환기에 중급 체격을 가진 나라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을 묻지마 동맹 시대는 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미넨 안보회의가 보여준 아주 핵심적인 시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곳도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네.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예, 예. 아, 무서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예, 예.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흰 수염 고래. 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기,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네, 윤빼네 흰수염 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시사 키워드는 뭐죠, 선생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하고 좀 쿠바 문제, 요게 좀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이란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한번 현재 협상 상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란에서 뭐 이렇게 막 시위가 일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란 정부가 너무 강경 진압을 해서 미국이 이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시위대를 보호하겠다 막 이런 류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사실은 그 ISIS 같은 테러 집단이 평화적인 시위를 무장 폭동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정상화되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란의 시위 사태는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첫 번째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도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핵은 이란은 이제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핵을 농축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란 60%까지 하겠다고 했고 그걸 오바마 때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란더러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 농축을. 그럼 이제 이란은 아니 평화적 이용도 왜 못하게 하냐. 핵무기를 만들려면 농축을 한 90%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한 60%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트럼프가 깨고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란은 핵 농축 얘기만 하자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그거 말고도 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왜 저기 그 헤즈볼라나 저기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데 지원하냐. 이거. 그다음에 너네 미사일 많지.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란은 핵 얘기만 하자.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또 주제가 이제 또 의제가 또 네. 이렇게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타결은 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타결이 된지 안 됐지 이게 한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고비입니다. 그래서 이란 중동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타결될 가능성이 있거나인데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러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린란드 먹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만한 게 이란이어서. 그 이란이 만약에 핵이 있었다면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트럼프는 좀 만만한 데만 골라가지고 지금 북에 대해는 찍소리도 못하고 김정은 만나자고 막 그 짝사랑하면서 이런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병력 재배치까지 언급한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중동 지역으로 이제 미군이 이제 항공모함을 지금 2대 보냈거든요. 네, 보냈죠. 그러니까 그걸 막 이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란에다가 그냥 폭격을 하거나 공습을 미국이 하면 이란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 본토까지 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주변에 미군 기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3차 전쟁 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있는 그 미군들을 철수시키고 있어요. 이건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이란 문제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쿠바 압박은 왜 다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작년 말에 NSS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네.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유럽은 신경 안 쓸 거고 손 떼고 유라시아도 힘들다. 우리는 서방구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방구라는 건 유럽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아메리카들 아메리카죠. 그죠? 네. 그래서 북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 근데 북아메리카는 지 거야. 그죠? 그럼 결국 남아메리카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딜 쳐들어갔어요? 베네수엘라 쳐들어갔죠. 그다음 또 미운 게 어디예요? 쿠바. 근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쿠바 난민 출신,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얘 이 사적인 복수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쿠바에 들어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다음에 멕시코의 여러 가지 물자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서 지금 쿠바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쿠바 국민 어떻게 살으라고요? 네. 참.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또 한 번 이제 쿠바에 대한 또 그럼 이런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이란, 이런 문제들이 이 세계 질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군데 다 간섭을 했잖아요. 말한 대로만 쳐들어가고. 근데 요즘 힘이 빠져갖고 러우 전쟁도 지 뜻대로 안 돼. 중국과 관세 전쟁 했는데도 졌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발을 빼고 자기 몸을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구를 딱 봤더니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남아메리카에 중국부터 밀어내야 돼. 막 파나마 운하에 중국 회사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자기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우로는 그린란드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아예 이제 그 더 큰 USA, 더 큰 미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한마디로 해서 다시 한번 몸집을 만들기 위한 피트니스 하기 위한 시간 벌기죠. 저는 거기에서 캐나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또 궁금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네. 네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입니다. 네. 이 판결의 핵심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취임식을 1월 달에 한 다음에 4월 2일 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라는 걸 때렸어요. 네. 그래서 너는 25%, 너는 30%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상호관세를 때린 근거가 IEEPA라고 하는 국가경제수권비상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입각해서 상호관세를 때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이 77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79년도부터 적용한 건데 이게 이란 혁명 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출이라든가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때문에 지금 미국이 비상사태야 이러면서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의 내용에는 수출을 규제하거나 무역을 중단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비상권한이죠. 근데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이걸 때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소를 한 거죠. 그 관세 두들겨 맞은 기업이나 민주당 쪽에서 네. 법원에 때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법 판결에서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IEEPA라는 국가경제비상수권법에는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건 없어. 그리고 관세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너는 위법한 행동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때린 상호관세는 무효야. 그래서 대법에서 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25%막 때린다고 네, 했잖아요. 네. 무효예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은 뭐 15% 했다가 다시 또 25%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무효예요, 무효.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 무효 판결된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무역법에 122조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301조라는 것도 네.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경제비상수권법, 아까 그 법은 대통령이 경제비상대권을 갖기 때문에 강력해요. 근데 무역법 122조다. 그럼 많이 때려봐야 15% 때릴 수 있고, 기간도 1년. 그리고 사전에 다 조사해야 돼요. 네. 비상경제수권법은 그냥 대통령이 이건 비상사태야. 이러면 때릴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조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또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또 많이 해봐야 15%.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런 걸 다양하게 총동원해서 다시 때리겠다. 라는 걸 얘가 또 사인을 했어요, 새로. 그러니까 이제 때리긴 또 때린다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상호관세 때린 거보다는 복잡하고 약하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다가 지난번 경주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3,500억 달러 이제 하기로 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미 통상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그 무효인데.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소송 걸고 있어요. 이거 관세 돌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관세 그동안 냈잖아요. 네. 그 소송을 해야지. 지금 미국한테 공짜로 돈 준다.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5번째 키워드는 네. 북의 9차 당대회입니다. 네네. 이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 문제와 이제 대내적 문제로 네. 나눌 수 있겠는데요. 대외적 문제는 결국 북은 끊임없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와 대만을 핑계로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매일 군사연습 하지 않냐. 근데 이것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억제력. 이것은 북이 자신들의 핵 보유라는 억제력으로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억제력을 계속 증강시키려면 자기네들이 무제한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이 9차 당대에서도 계속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결정하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는 뭐냐면 북이 지금 이제 사회주의 전면 발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전에 이제 북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70년대 그렇죠. 하듯이 네. 그런 것처럼 북이 지금 엄청난 경제 성장 속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단계. 그래서 북이 지금 5년, 15년. 그럼 8차 당대 때가 2020년이니까 이제 올해 끝나고 이제 2026년까지 30년까지 2026년에서 30년까지 2단계. 30년에서 35년까지 3단계. 그래서 5년 그중에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그래서 북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9차 당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경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할 수 있는 건지요? 그동안 이제 그 8차 당대 때 사실 그 7차 당대 때 5개년 계획한 건 실패했다고 북이 인정을 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8차 당대에는 정비 보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5년이 지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이번 이제 당대회 하면서 이제 청와 보고서라고 이제 막 보고를 해요. 거기에 내용들 중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농촌 발전. 그래서 농촌의 살림집을 포함해 가지고 이 농어촌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기계화도 하고 이제 이런 데서 농촌 발전이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 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지방에다가 공장들을 짓는 거예요. 이걸 20 곱하기 10. 북한 용어로 20승 10. 약간 지방 정책이거든요. 20개 군에다가 시군에다가 10년 동안 하겠다. 20개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방 병원도 짓고 문화센터도 짓고 보건소도 짓고 이걸 이제 쭉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대번영. 이래 가지고 이제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 어마어마하게 짓고. 예,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 그다음에 이제 뭐 신포에 무슨 수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온포 무슨 신의주의 종합 온실 농장.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해서 했을 때 북은 아무리 너네들이 제재를 해도 미국이 우리는 자립경제. 그렇죠. 로서 그 잘 발전할 거야라는 키워드. 이제 자력갱생 자립경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갖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이 자립경제가 결정적인 단계로 우리는 올라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성공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못했던 거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비 보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이 제철소가 있긴 있는데 철이 모자라요. 근데 수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산소요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철의 생산 능력을 2배, 3배 이상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능력이 높아진 거죠. 그래야 집도 짓고 공장도 지을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기 이러면 이제 석탄을 많이 해야 되고 요걸 가스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를 쓰지만 북은 석탄을 가스로 만들어서 하고 또 발전소는 수력 발전 같은 거 많이 느리고 중소형 발전 느리고 그래서 전기와 에너지 부분을 보강을 한 것도 있죠. 그다음에 화학. 그래서 이제 북은 화학공업을 하려면 우리가 경공업을 잘하려면 화학공업이 있어야 그렇죠. 네. 이제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화학공업도 탄소 화학공업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정비 보강이 됐다.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기계공업.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와 전기와 철,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업 이런 데서의 생산 능력들이 향상되고 있는 거군요. 높아진 것을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 그 북의 외교 노선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러시아와 중국 이런 관계들은 일단은 러시아하고는 거의 그 굉장히 군사적 네.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파병도 했고 전략적 동반자 협정.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하고 싸우려면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억제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후에는 공군, 해군, 이제 최첨단 군사 기술 이런 데서도 서로 협력을 하게 되니까 군사 기술이 더욱 더 발전을 하겠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러면은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와 고립을 시켜도 북은 이제 이게 뭐 자기 출路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중로로 이렇게 쭉 가는 이제 요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기들 말로 부르는 게 반제 자주 세력의 국제 연대. 오.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다른 한편 이제 대미 관계에서는 북의 핵을 인정해라. 또 군사훈련 중단해라. 그래 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미국과 대화도 가능하다.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전제가 충족이 안 되면 일도 없다. 요렇게 이제 대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좀 한동안 중국과의 관계도 살짝 문제가 좀 네. 소원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 지난번 작년에 이제 그 전승절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푸틴 오고 김정은 위원장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위원장이 셋이 사진 찍었잖아요. 네, 북경에서. 네. 그 2015년에 박근혜가 가서 그거 찍었어요. 맞아요. 네. 아마 거기 가서 박근혜 탄핵을 아마 미국 애들이 저 바람 피나 이라고 날려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하고 하다가 중국하고 친해진다 이런 얘기죠. 의심을 한 거죠. 그런 것도 다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현대사에서 그런 그림을 중국, 보니까, 러시아, 북의 정상이 모여서 사진 찍은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죠.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무섭고. 이제. 필수 모임은 정말 날아가는. 그렇죠. 자, 이것들이 지금 한반도 정세에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까 이제 그 미넨 회의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택해야 되고 북은 이제 북의 길을 가는 거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랑 이렇게 연대를 함과 더불어 또 하나는 강력하게 미국을 겨냥한 건데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이나마이트 하우스 오브 다이나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못 들어봤어요. 그게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네. 그게 러시아에서 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쏜 것도 아닌데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북이 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요격하려고 요격 미사일을 쏴요. 근데 실패해요. 그리고 미국이 본토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북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온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니까. 그게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우스 오브 네, 다이나마이트라는. 꼭 봐야 되겠는데요. 네, 미국의 공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은 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북은 그 길로 가겠다는 거고, 그럼 남쪽은 뭐냐 했을 때, 뭔가 이제 그 중국과 미국, 이 사이에서 뭔가 전략적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조금씩 해나가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뭔가 좀 저항의 목소리를 우리가 여기 우리 방송도 볼륨을 높인다는 그죠?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소리가 2배만 높아져도 상당히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오늘 지금 김장호의 시사 키워드 첫 방송으로 5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지금 5가지가 뭐였는지. 일단 내란 재판에 대해서 네. 이제 했는데 그 지기현 판사의 재판 내용, 선고 내용과 이제 감형 사유가 너무 이제 그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기준으로 이제 그 최고 법정형을 선고하는 이제 정의로운 재판이 다시 열려야 된다. 2심 때.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미넨 안보회의. 세계적인 이 격동기에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과 이제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이제 압박 이렇게 보았을 때 역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미국이 거의 깡패직 수준에서 만만한 데를 골라서 때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세 봤을 때 결국 트럼프도 잘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묻지마 동맹이 아니라 이제 관세도 천천히 우리 행보를 걸어갈 독자 행보 노선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게 9차 당대회. 봤을 때 이제 북이 어쨌든 그 8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9차 당대회에서도 더욱 그런 길로 가겠다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북바로 알기, 북이 과거의 북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인식도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정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음악을 맨 마지막으로 들리고요. 저희가 이걸 지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5가지 키워드로 한국과 세계의 정사를 지금 정리해봤거든요. 시사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맥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 있지, 하루아침에 이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좀 핵심만 쉽게 또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 FM 김장우의 시사 키워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소감 얘기해 주시고 끝낼까요? 예, 첫 시간이었는데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걸 통해서 키워드를 알면 뉴스가 들리고 네. 뉴스가 보인다. 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저희 시사 키워드 지켜봐 주십시오. 자,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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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